우리 모두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꿈꿉니다. 돈만 충분하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더 어두운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기치 않은 분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스페인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에 그들은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은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지 않는 최초의 제국으로 지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군대, 가장 큰 배, 그리고 신과의 직통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경제학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금이 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은 마약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과다 복용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고원에 있는 황량하고 꽁꽁 얼어붙은 고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앵한 1545년, 장소는 포토시입니다. 이 이전에는 스페인이 강력한 국가였지만 경제적으로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레콩키스타에서 갓 나온 전사 사회였습니다. 깊이 독실하고 전쟁으로 단련된 그들은 장부보다 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디에고 구알파라는 이름의 현지 원주민이 라마를 쫓다가 비틀거리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그는 덤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땅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수는 광맥을요. 그는 새로 리코 부유한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지질학적 기괴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은 사실상 수는 광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던 엘도라도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고 포토시는 황량한 불모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런던이나 파리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탐욕과 폭력, 상상할 수 없는 부의 도시였습니다. 해발 13,000피트 고지에 자리 잡고 있어 공기가 너무 희박하여 남자들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나 은을 추출하려면 스페인에게는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 기적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악몽과 함께 스페인은 미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원주민 노동의 의무적인 징집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남자가 어둡고 질식할 것 같은 터널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햇볕을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무거운 광석 자루를 운반했습니다. 스페인의 은화를 짜내면 피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현지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석을 캐는 것은 전쟁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광석은 저품이었습니다. 수은을 추출하기 위해 스페인은 새로운 산업기술인 수은 아말감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으깨 남석을 독성 수은과 섞고 남자들은 맨발로 밟게 했습니다. 이 과정은 화학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산업 규모로 은을 추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생산량은 엄청났습니다. 155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멕시코와 페루는 세계 은의 80%를 생산했고 그 대부분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녹여주게로 만들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전인 팔 리얼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세계 통화이자 르네상스의 달러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세비야, 보스턴에서 봄베이까지 시장에서 통용되었습니다. 1년에 2번 인도 함대인 보물 함대가 하바나에 모였습니다. 이것들은 거대한 갤리선 호송대였고 중무장했으며 오늘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게로 물에 낮게 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페인 해안에서 수평선에 나타나면 전국에서 교회종이 울렸습니다. 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가들은 손을 비볐습니다. 파티는 1년 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즉시 유럽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테르시오 전장에서 무패 보병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박으로 장식된 거대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왕인 칼 4세와 나중에 그의 아들 펠리페 2세는 우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스페인을 세계를 이끌도록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은 더미를 보고 우리는 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파멸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부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매개체일 뿐입니다. 부는 물건, 음식, 옷, 도구,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페인은 무한한 돈을 발견했지만 부를 생산하는 것을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은 마약처럼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흥분과 무적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내부에서는 중요한 기관들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망치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배가 들어오는데 왜 이래야 합니까? 중독이 시작된 것입니다. 1550년 세비야의 재화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세비야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세계의 붐타운입니다. 갑자기 배들이 도착합니다. 선원들은 주머니에 은을 가득 채운 채 갑판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귀족들은 돈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돈이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신발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사업가라면 누구나 할 일을 합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이제 이것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모두에게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빵사는 빵 가격을 올립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립니다. 직공은 천 가격을 올립니다. 이것이 경제사학자들이 가격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역사에서 첫 번째 주요 인플레이션 위기였습니다. 수십 톤의 은이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돈의 공급은 급증했지만 상품의 공급은 실제 신발과 빵의 개수는 똑같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전 세기에는 유럽의 물가가 안정적이었습니다. 1400년과 1500년에는 빵 한 덩이가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페인의 물가는 400% 상승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2%나 3%의 인플레이션에 익숙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것이 재앙이었습니다. 사회 계약을 파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짓밟혔습니다.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농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이 나라에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보다 더 적은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근이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스페인 산업을 파괴할 또 다른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스페인의 모든 것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스페인 상품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재화공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신발은 가죽과 음식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은화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이 아직 넘쳐나지 않는 프랑스나 영국의 재화공은 같은 신발을 은화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소비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스페인 신발을 사는 것을 멈춥니다. 그는 수입된 프랑스 신발을 삽니다. 스페인은 깔때기처럼 되었습니다. 은은 세비야에 도착하여 톤 단위로 내리진 후 몇 주 안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로 흘러나가 수입품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광부들을 노예로 만들고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고 해적과 싸우는 모든 힘든 일을 했지만 저녁 식사를 사기 위해 돈을 경쟁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스페인은 음식을 받아먹고 나머지 유럽을 위해 씹는 입이다. 또는 프랑스 관찰자가 비웃듯이 스페인에서는 은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비싸다. 이 경제적 현실은 스페인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인 계급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스페인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 공장, 조선소, 직물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적인 스페인 사람은 상인이 아니라 이달고, 즉 무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달고는 토지를 소유하고 수작업을 하지 않으며 정부 연금이나 임대료로 사는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쉬운 돈의 유입은 소비자들과 관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꿈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 근처에서 정부 일자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스페인 문학인 돈키호테나 피카레스크 소설은 이러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일하기를 거부하는 가난한 귀족들 말입니다. 그들은 무역으로 손을 더럽히느니 갑옷을 닦고 부자인 척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주식시장을 발명하고 영국이 농업을 개선하고 있을 때 스페인은 교회를 짓고 화려한 벨벳 망토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겉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약탈한 전리품으로 장식되어 반짝이고 황금빛을 띠었지만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생산도 없었습니다. 혁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음 함대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함대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무서운 취약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국의 전체 안정은 폭풍과 적들로 가득 찬 바다를 가로지르는 목선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왕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페이스의 왕은 매우 큰 식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이 도착하기도 전에 은을 쓸 예정이었습니다. 필리페이스의 국왕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웅장하고 음울한 궁전인 엘 에스코리알에 앉아 수도승들과 산더미 같은 서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일부, 네덜란드, 필리핀, 아메리카 대륙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행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성을 소유하는 것은 비쌉니다. 필리페는 자신을 단순한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칼로 보았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는 개신교 종교개혁과 지중해로 확장하는
오스만 투르크족에 맞서 가톨릭을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모든 곳에서 모두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이고 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은 싸지 않습니다. 그는 지중해에서 오스만 투르크족과 싸웠는데 이는 레판토 해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싸웠지만 가장 큰 출혈성 상처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영토였지만 자본주의와 개신교의 발상지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필리페는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플랑드르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80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류상의 악몽이었습니다. 병사들을 네덜란드로 보내기 위해 스페인은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 북유럽으로 스페인 길을 따라 행군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7만 명의 병사에게 급여를 주고 먹이고 입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산업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종종 외국 상인, 때로는 네덜란드인 자신에게서 화약과 대포를 사야 했습니다. 포토시에서 가져온 은은 말 그대로 스페인의 적들을 자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필리페의 눈에는 개신교 이단자였고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같은 그녀의 사략손들은 그의 은선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1588년에 필리페는 최후의 도박을 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무적 함대를 출항시켰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해군력이었습니다. 130척의 배, 3만 명의 병사, 수천 문의 대포,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 필리페는 가지고 있던 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얻기를 바랐던 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금융의 어두운 면인 아센토로 이어집니다. 아센토는 독일과 제노바 은행가들, 푸거 가문과 벨저 가문과 같은 가문이 제공하는 단기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필리페 2세는 기본적으로 제국적 규모로 단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가들에게 가서 지금 500만 듀카트를 빌려주시면 무적함대 건설에 사용하고 6개월 후에 보물함대가 도착하면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황금배를 본 은행가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10%, 20%, 때로는 40%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적함대는 재앙이었습니다. 우월한 해군에게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날씨, 불운, 그리고 경직된 전술에 패한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스페인 함대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바위에 박살냈습니다. 함대의 절반이 침몰했습니다. 수천 명의 선원들이 익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필리페는 나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 배를 보냈지 신의 바람과 파도와 싸우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가들은 신의 바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원했습니다. 배들은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대포는 바닷물에 녹슬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남아 있었고 이 이자는 계속 붙고 있었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이제 부채 함정으로 진화했습니다. 1570년대에는 국채 이자 지불액이 스페인 제국의 전체 세입보다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거두어들인 모든 세금과 미국에서 도착한 모든 은은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금을 갚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왕은 쳇바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돈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스페인의 미래를 저당 잡혔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권을 팔았습니다. 그는 귀족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들을 쥐어짜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제노바의 은행가들은 사실상 스페인 제국을 소유했습니다. 금은 세비야에 도착하여 하역된 후 몇 주 안에 이탈리아 은행가들의 장부로 즉시 송금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채권자들을 위한 단순한 운송회사였고 시스템은 와해 직전이었습니다. 한 해의 흉작, 함대를 침몰시키는 허리케인 또는 해적의 습격 하나면 언제든지 카드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권 채무 불이행, 즉 국가가 파산하는 것을 현대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생각하지만 스페인의 필리페 2세는 주권 채무 불이행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고 요란하게 그것을 해냈습니다. 한계점은 1557년에 왔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켰습니다. 보물함대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은행가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필리페 2세는 법정 앞에 서서 왕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이 채권자들에게 모든 지불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들을 보고 나는 당신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금융지진이었습니다. 안트베르펜과 제노바에서는
밤새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부유한 가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16세기였지만 한 사람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지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비싸졌을 뿐입니다. 스페인은 전쟁에 중독되었고 수입품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빌려야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후 은행가들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청구했습니다. 부채 악순환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스페인은 1575년에 다시 채무 불이행을 했고 1596년에 다시, 1607년에 다시, 1627년에 다시, 그리고 1647년에 다시 했습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빌리고 쓰고 망하고 빌리고 쓰고 망하고 스페인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끔찍했습니다. 왕이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없었을 때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576년에 급여를 받지 못한 스페인 군대는 자신들의 도시인 안트베르펜을 약탈하여 스페인 광란 속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북유럽의 금융 중심지를 파괴하고 네덜란드인들이 독립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본국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은이 외국 은행가들에게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내의 일상적인 상업을 위한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위해 은화를 발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벨룸이라는 순동으로 만든 동전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짜 돈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었습니다. 왕은 수십억 개의 이 동주화를 발행하고 사람들에게 은의 가치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세금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인플레이션 위에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는 엄청나게 변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은을 비축하기 시작하고 동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경제는 양분되었습니다. 부자들과 정부는 은으로 거래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쓸모없는 동 토큰을 거래해야 했습니다. 중산층은 사라졌습니다. 1600년대 중반에는 스페인의 세기가 끝났습니다. 포토시의 광산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광맥은 얇아졌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대신 물건을 사는데 100년을 보냈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같은 모직 산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와 같은 은행 부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같은 명품 제조업도 없었습니다. 한때 무역으로 번성했던 카스티아의 도시들은 텅 비었습니다.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스페인은 빈곤과 무관심에 길고 어두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계를 소유했던 제국은 유럽의 병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은을 가져간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상선을 건조했습니다. 그들은 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증권거래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경제학의 궁극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는 땅에서 파내는 금속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 국민의 생산성입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 은을 사용하여 세계 무역을 지배할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영국은 스페인 은을 사용하여 산업혁명을 자금 지원했습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부가 흘러가 현대 세계를 창조하는 통로, 즉 깔때기였지만 스페인 자체는 텅 비고 공허해졌습니다. 스페인 제국의 이야기는 모든 국가나 개인에게 궁극적인 경고입니다. 그것은 자원의 저주 이야기입니다. 1550년의 은이든 현대의 석유든 쉬운 돈은 일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습니다. 그것은 번영의 환상을 만들지만 토대를 갉아먹는 부패입니다. 스페인은 금에 질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부의 노예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